보피의 손을 잡아요. 보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보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여러분 평소 얼마나 자주 웃으시나요? 마음껏 소리내어 웃으면 운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연구팀은 건강한 성인 14명을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보고 다른 팀은 고통스러운 내용의 영상물을 따로 20분 보게 한 뒤 이들의 혈액 샘플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20분 동안 소리내어 웃은 팀의 혈액에서는 공복감을 증대시키는 그렐린 수치가 올라갔고 공복감을 감소시키는 렙틴 수치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운동을 했을 때처럼 배고픔을 느끼고 식욕이 좋아지는 현상이 좀 일어난 거죠. 또 우승팀은 운동한 것처럼 혈압도 낮아졌는데요. 반면에 고통스러운 영상물을 본 사람들의 혈액 검사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운동을 하게 되면 식욕이 개선되고 스트레스가 낮아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운동은 면역 기능을 강화해주고 혈압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데 소리내어 웃도록 하는 웃음 치료는 운동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5초 동안 깔깔 웃으면 5분 동안 에어로빅을 하는 것과 비슷한 양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1분여 동안 크게 웃으면 10분 동안 조깅을 한 것과 유사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만큼 건강에 좋은 웃음, 하루에 한 번은 참지 말고 소리내서 호탕하게 웃어보는 건 어떨까요? 4월 18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옥희 씨는 뭐 워낙 웃음을 잘 웃으니까 그죠? 네, 오늘도 아까 카카오 보고 뭔가 빵 터지는 일이 있어가지고. 왜? 아니, 저희 개인적인 일일 수 있는데 그냥 저희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하는데 화환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몰래. 네. 그래가지고 한 명이 화환 주문을 하고 계좌 이체를 해서 이렇게 모아서 돈을 보내줬어요. 근데 그 어떤 한 명이 저희끼리 따로 만든 채팅창에 그 계좌 입금했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다른 채팅 그 여자의 결혼하는 여자에 있는 채팅창에 그 계좌 입금했다는 걸 보내놓고 잘못 보낸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여자애가 이거 뭐야? 뭐 보낸 거야? 그러니까 그 남자애가 사실 그 남자애가 그 결혼식 날 결혼식장에 못 가서 계좌 이체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10,000얼마였는데 이걸로 부족하니? 이런 식으로 카톡을 보내가지고 웃겼어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네요. 어쨌든 재미가 없었습니다. 네, 그 재미가 없어도 이렇게 웃는 옥희 씨. 네, 뭐 저는 웃겼으니까요. 저 혼자 웃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잘 웃고요. 네, 맞아요. 상당히 잘 웃고 호탕하게 웃지 않습니까? 네. 한 15초 정도 웃을 수 있습니다. 네. 15초를 웃을 수 있다고요? 네. 생각보다 되게 힘든데? 그러니까 에어로빅을 한 2분 정도 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15초가 이렇게 초라고 해서 되게 짧게 느껴지지만 웃으면서 15초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15초? 네, 그렇죠. 하하 이렇게. 네, 계속 15초. 네. 숨을 들이킨 다음에 제가 웃기 때문에. 어쨌든 네. 여러분들도 소리 내서 웃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뭐 있는데 네. 웃음의 효과가 뛰어나가지고요. 웃음 치료사 이런 직업이 있대요. 웃음 치료라는 이제 방법도 있고. 그래요, 맞아요. 자주 웃는 게 좋으니까 그런 직업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이렇게 웃음의 효과가 필요한 월요일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도 이렇게 깔깔 이렇게 순철 씨처럼 15초 동안 웃을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월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의 코너를 소개해 볼까요?
네, 최근에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들이 국민들에게 정말 큰 충격을 줬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같은 아동학대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봄철 야외 활동도 좋지만 독서하기에도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독서의 효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의 정보 톡톡에서는 암세포 얼씬도 못하게 하는 4대 항암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런 게 있군요. 자,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우리 아이들과의 약속. 우리 아이들은 어떤 미래에 살게 될까요?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할까요? 우리는 약속합니다. 4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는 약속합니다. 전국 17개 지역에서 문을 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적으로 창업과 도전 의식을 높이고 각 지역의 창의와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합니다.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요즘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확정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 대책이 나온 데에는 그동안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순철 씨도 기억하시죠? 네.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감금 학대를 받다가 탈출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던 사건이죠.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의무교육 미취학 아동과 장기 결석 아동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평택 아동학대 사건 등 자칫 지나칠 뻔했던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전수조사와 강력한 처벌 의지가 없었다면 자칫 일상적으로 묻힐 수 있는 사건들이었는데요. 이번 아동학대 방지 대책은 최근에 합동 점검 결과와 2014년 수립한 대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와 종전 대책에는 반영돼 있었지만 현장에서 작동이 부족했던 과제, 새롭게 추가되는 과제들을 총망라한 종합 대책입니다. 실제로도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11,709건으로 전년에 27번보다 16.8%나 증가했는데요. 이는 5년 전인 2010년 5,657건에 비해서 2.1배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네, 아동학대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 네. 실제로 많이 증가했다기보다는 많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아동학대 신고 전화를 112로 통합하는 등 신고 의무가 강화되면서 아동학대 발견율이 크게
크게 증가한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조차도 실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보다는 크게 적은 수치라는 게 아마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네. 아동학대 사건 10건 중 8건은 가해자가 부모인 탓에 보호자가 학대 사실을 숨기게 되면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실제 아동학대는 밝혀진 사건의 5배에 이른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고요. 아동학대는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연간 사회, 경제적 비용이 최소 3,899억 원에서 최대 76조 원에 달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전히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아동학대 신고율이 높아진 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번에 종합대책이 새로 마련된 이유는 뭔가요? 네, 이번 새로운 대책은 아동학대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신고 중심이었던 기존 대책을 강화하면서 예방과 조기 발견 대책을 추가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양육에 대한 생애 주기별 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먼저 이번 대책에는 생애 주기별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죠? 네, 먼저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생애 주기를 고려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요. 초중 고등학교 때는 정규 교육 과정으로, 대학 때는 교양 과목으로, 군대에서는 정훈 교육으로, 임신 출산기에는 보건소나 산후조리원과 연계해서 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등 결혼 전부터 자녀 학령기까지 사전 예방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요. 아동 스스로가 학대를 인식하고 신고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를 통해 아동의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나 민간단체 등의 지역사회 지원을 활용해서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고,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강화하는데요. 지역 내에서 우리마을 아동지킴이를 운영하고 이장이나 통장, 반장과 주민자치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 예방활동이나 민간단체, 유관기관 등에서도 감시자 역할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도 더 커져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교사나 보육시설 종사자 등이 해당되는데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의무자 범위도 더 확대하고요.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한 후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신고를 했을 때는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신고자의 신변 보호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신고 집중 홍보 기간 운영을 정례화하고 민간단체나 아동대상 제품 관련 회사 등과 협력해서 범국민적 아동학대 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아동 연령과 특성에 따른 정부 합동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요. 영아와 유아,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예방체계와 함께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한 매뉴얼을 시행하고 이를 체계적인 제도로 정착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아동학대 합동 점검을 강화해서 그간 숨겨져 온 학대 사건을 뿌리 뽑는 계기로 활용하고요. 위기 아동 발굴 매뉴얼이 시행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기 힘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 발굴 시스템인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을 2017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위기아동 발굴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아동학대 신고보다 폭넓은 학대 의심 대상자를 찾아낼 수 있는데요. 네. 영아의 경우 시기별로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필수 예방접종 정보를 확인해서 접종하지 않은 영아에 대해 사실 확인에 들어가면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건강보험 정보에 분만 기록이 있는데도 가족관계 등록부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를 발굴하는 체계도 구축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등 의료 기록이 없는 4에서 6세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권고하고 가정 방문 등을 통해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되어 초중 고교생의 경우에는 입학 연기나 미취학, 무단 결석, 전학 등의 상황별로 학생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전담 기구가 설치되고요. 사회 서비스 신청 정보를 상시 활용하기 위해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궁금한데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과 함께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이 동행 출동해서 가해 부모로부터 피해 아동을 신속히 분리하고 분리된 아동과 그 형제 자매는 즉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요. 더불어 가해 부모에 대해서는 친권 제한과 정지 등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입할 예정인데요.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학대받은 아동에게는 또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후에는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분리되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특히 중증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대형 병원의 학대 아동 보호팀을 통해서 전문적인 의료와 심리치료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 중에 가정 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아동의 경우에는 학대 피해 아동의 치료를 위해 관련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가정 위탁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정 복귀 이후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도 이루어지는데요. 학대 가정이 가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와 희망복지 지원당 등과 연계해서 소득과 취업, 건강, 돌봄 등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요. 특히 위기 가정은 드림스타트 등을 통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될 계획인가요? 정부는 이번에 수립된 아동학대 방지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별로 구분하고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먼저 이달부터는 영유아에 대한 가정 양육 환경 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학대 아동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 작성과 교육을 적용하게 되어 그리고 산후조리원이나 소아과 등에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생애 주기별 부모 교육이 보다 강화되고 신고 집중 홍보 기관을 운영하는 등 대국민 캠페인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추진될 과제들도 있죠? 네, 올 하반기에는 조기 개입과 서비스 연계, 의료에 필요한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을 보다 확충하고요. 학대 가정의 위험도 평가 척도를 개선해서 분리 보호와 원가정에 복귀할 때 활용하게 되고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 기준 강화와 적용이 실시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내년까지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매달 범정부 아동학대 대책 추진 협의회에서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만큼 아동에 대한 사소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도 학대라는 것. 아동학대는 범죄 행위고 주변에서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형성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의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네, 오키 씨 평소 책 자주 읽어요? 제가 그 책을 욕심이 되게 많아요. 책 욕심만. 네. 사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구경하거나 근데 막상 읽게 되기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책을 체크하고 있군요. 네. 책을 체크만 하고 있는. 네. 네, 그렇네요. 네, 그래요. 어쨌든 뭐 저도 비슷하니까요. 네. 자, 독서의 중요성이나 효과가 강조되고 있으면서도 참 책 읽기가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네. 그죠? 그 책 읽는 거 말고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은 것들에 더 시간을 많이 쏟게 되고 집중하게 되니까 또 책 읽기에 좋은 곳도 찾기가 어렵고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5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독서율은 성인 65.3%, 학생 94.9%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 생각보다 많이 하는데요? 네, 생각보다 높죠. 네. 지난 2013년에 비해서 성인은 6.1%, 학생은 1.1%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근데 감소를 했었군요. 네. 네. 독서량은 0.1권, 독서 시간은 평일 0.7분, 주말 0.5분 각각 감소했어요. 네, 급격하게 감소하는 건 아니지만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성인의 64.9%, 학생의 51.9%는 스스로의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평소에 책 읽기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인 34.6%와 학생 31.8%가 일 또는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라고 가장 많이 답했습니다. 저도 핑계입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학업이나 취업 준비 그리고 사회생활 때문에 대다수의 성인들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유가 없어졌고 또 스마트폰 때문에라도 독서를 할 만한 시간이나 노력을 조금 덜 하게 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독서가 정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독서를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독서 치매 예방 수칙 333 있습니다. 369 아니고 333이요? 그렇습니다. 네. 아재 개그인데요. 요새 아재 개그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아니요, 안 좋아하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3권, 네. 3금, 네. 3행이라고 하는데요. 333. 네.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고 책과 신문 읽고 글쓰기, 이게 3권입니다. 맞죠? 네. 그리고 생선과 채소 먹기가 좀 포함되어 있어요. 네. 3권. 3금은 술을 줄이고 담배 끊고 머리를 다치지 않기. 이게 3금입니다. 금한다는 거죠. 자, 3행은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소통하기, 그리고 치매 조기 점검이 해당이 됩니다. 네. 세 개를 권하고 세 개를 금지하고 세 개를 행하라.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군요. 네. 네. 독서가 치매 예방 수칙에서 3가지 권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네요.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 독서 등 머리를 쓰는 취미 활동을 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기억력 장애가 30에서 50% 정도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독서가 많죠? 뇌에 주는 영향이 큰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 운동이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독서도 뇌 활성도를 좋게 해서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활동은 치매나 기억력 장애 같은 뇌 질환을 예방하고 늦추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과학자들은
뇌를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꾸준한 독서를 꼽고 있어요. 독서를 통한 학습이 뇌에 적절한 자극을 주면서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 이해, 기억, 상상하는 등 다양한 영역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독서가 기억력에 좋다는 얘기는 저도 듣긴 들었고 왠지 맞는 얘기도 같기도 하거든요. 네, 기억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해마와 시냅스인데요. 네. 해마는 단기 결과를 저장을 하고 시냅스는 뇌 신경세포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독서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고 익히는 건 시냅스 형성을 강력하게 계속 자극을 해줘가지고 기억력을 더욱 향상시키게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독서를 권하는 다양한 명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프랑스의 물리학자이자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르네 데카르트는요. 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 몇 세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빌 게이츠는 훌륭한 독서가가 되지 않고는 참다운 지식을 갖출 수 없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는 그에 져서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내가 독서를 가장 사랑하는 이유는 책 읽기를 통해 더 높은 것으로 향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독서는 우리가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명언이 있군요. 네. 또 독서가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던데요. 스트레스는 긴장성 두통과 과민성 대장증후군, 고혈압 등의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 위험을 높이기도 하는데요. 네. 독서의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실험한 결과도 있어요. 오, 어떤 실험이었나요? 영국에서 했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독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 그래요? 연구팀은 독서, 그리고 산책, 음악 감상, 비디오 게임 등 네. 각종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줄여주는지를 측정했습니다. 네. 그 결과 6분 정도 책을 읽으면 스트레스가 68%가 감소됐고요. 네. 심박수가 낮아지면서 근육 긴장이 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음악 감상은 61%. 이것도 좋네요. 커피 마시기는 54%. 산책은 42%.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네. 비디오 게임은 스트레스를 21% 줄였지만 심박수는 오히려 높았다고 하는데요. 흥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독서가 다른 스트레스 해소법보다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렇듯 독서는 스트레스 상황을 벗어나서 다른 세상을 만나게 해주고 현실의 고민을 잊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읽는다고 스트레스가 풀릴까요? 이거는 좀 의문이긴 한데. 아무튼 독서의 이런 효과 덕분에 독서를 치료로 활용하기도 한다면서요? 네. 독서를 치료로 활용하는 독서치료사라는 직업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오프닝 때는 웃음치료사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독서치료사. 네. 네. 독서치료사는 의사가 약을 처방하듯이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책을 처방해 주는데요. 네. 북테라피라고도 좀 불리는 독서치료사는 책의 힘을 빌려서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정서치료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면 독서치료는 그 역사도 좀 오래됐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문학뿐 아니라 모든 예술이 심리적인 불안을 겪고 있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요. 특히 그는 독서가 그 자체로 정서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당시 도서관에는 영혼을 치유하는 장소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도서관이 곧 영혼을 치유하는 장소다. 그렇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군요. 네, 고대부터 독서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었네요. 그런데 독서라면 어른들도 해야 되지만 특히 아이들에게 더 중요하고 또 효과도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좀 많이 읽어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매우 뛰어난 교육법이긴 한데 그중에서도 아빠가 책을 읽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오, 왜 그럴까요? 지난해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미국 저소득층 가정 약 430가구를 대상으로 아빠가 책을 읽어주는 가정과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가정으로 나눠서 책 읽어주기와 이해력, 어휘력, 인지 발달 간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요. 네. 조사 대상이 엄마 절반 정도가 매일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고 아빠들은 불과 29%만 매일 아이에게 책을 읽어줬어요. 그런데 책 읽어주기 효과는 아빠 쪽이 높았습니다. 오. 예를 들면 만 2세 때 아빠가 책을 읽어준 아이는 어휘 발달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엄마가 책을 읽어준 경우에는 아이 성적이 그만큼 오르지 않았고 아빠가 책을 많이 읽어준 아이는 지식이나 유아 언어, 인지 발달 면에서도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엄마가 책을 읽어준 아이는 인지 발달에만 일부 영향이 있었을 뿐 나머지 부분에서는 큰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 이거 남자분들 많이 육아에 참여하셔야겠는데요. 이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아빠와 엄마의 책 읽어주기 방식에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엄마는 아이한테 책을 읽어줄 때 사과가 몇 개 보이니 등 사실적 질문에 집중했지만 아빠들은 이 사다리 좀 봐. 이거 좀 봐. 이 사다리 좀 봐. 너 지난번에 내 트럭에 있었던 사다리 기억나니? 이런 것과 같이 아이의 뇌를 자극하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그런가요? 이런 아빠의 책 읽어주기 방식이 아이들의 사고력 발달과 상상력 확장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네. 2004년에 영국에서 만 7세 아동 3,300여 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에서도 아빠가 책 읽어준 7세 아이들은 학교 읽기 성적이 높았고요. 네. 성인기에 정서적인 문제를 겪을 확률도 낮았고요. 만 20세까지 학교를 잘 다닐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네, 이젠 뭐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셔야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기억을 상기시키는 그런 걸 질문도 해가면서. 네. 저번에 봤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적극적으로. 사과 몇 개야?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뭔가 이렇게 가르치려는 듯이 하면 안 되고. 네, 이렇게 오늘은 독서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일은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내일도 기대해주세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네,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작품은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라는 작품입니다. 수태고지요? 네, 수태고지라는 말, 종교를 안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게 좀 생소한 단어인데요. 네.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되게 뭔지 딱 아실 만한 단어더라고요. 이게 그 수태고지가 성모 마리아가 처녀 시절에 예수를 잉태하는 사건을 말하는 거래요.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신성한 느낌이 드는 엄숙한 종교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종교는 없지만 순철 씨도 종교가 없지만 이 코너를 준비하면서 뭔가 종교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 역사 공부도 많이 하게 돼서 되게 그림을 설명해 주는 건데 상식을 넓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나요? 교양이 쌓이는. 그쵸? 그림 읽어주는 여자는 그림 설명뿐만 아니라 역사, 뭐 신화 이런 걸 다 또 알 수 있고 종교. 네, 이 그림의 배경을 설명해야 되니까 이게 교양에 저절로 쌓이더라고요. 이래서 그래. 사람들이 그림을 이렇게 좀 한번 보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본격적으로 이 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동안 종교화를 그린 화가들은 모두 스스로 신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교황 등의 주문을 받아서 신앙심을 더욱 고취시키기 위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외에도 그림을 통해서 신께 봉사한다는 화가 개인적인 취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소개할 화가 프라 안젤리코는 그냥 화가도 그냥 신자도 아니고 도미니크 수도회라는 수도원의 성직자였던 사람입니다. 화가 본인이 성직자이면서 종교를 그렸던 사람이군요. 네, 이 사람의 본명은 귀도 디 피에트로인데요. 프라 안젤리코라는 이름은 후대의 사람들이 붙여준 거예요. 네, 안젤리코라는 단어로 유추해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천사와 같은 수도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술가 열전의 저자 조르조 바사리의 글을 통해 이 안젤리코가 왜 천사 같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유추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바사리는 그의 책에 안젤리코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신앙심이 매우 깊고 일생을 이웃의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며 살았다. 그는 청비남으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았으며 겸허하고 유순하며 순수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은 그를 천사와 같은 수도사라고 불렀다. 굉장히 온화하고 기품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네. 만약 저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불러줬을지 어떻게 불러줬을까요? 네, 뭐 오늘 오프닝에 뭐 따르면 잘 묻는 사람이라든지 뭐 아니면 15초. 네, 15초 동안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애처가? 왠지 애처가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애처가 마음에 드는데. 그러겠죠? 네. 아직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애처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애처가 어떻게 알았지 이걸? 작가님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아이 너무 그렇다. 넘어가죠. 네. 아무튼 안젤리코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났어요. 31살 때 도미니코 수도회 수도사가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화가로서 활동했던 건 그보다 10년이 더 지나서였습니다. 수도사인 만큼 주요 대표작은 모두 종교화고요. 재능 있는 화가였기 때문에 피렌체의 성 마르코 수도원의 벽화를 담당했고요. 이 성 마르코 수도원은 지금 안젤리코의 벽화를 전시하는 미술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로마에 가서도 각종 성당의 제단화나 벽화를 주문받아 그렸어요. 안젤리코는 특히 프레스코화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레스코화. 네. 이건 뭔가요? 프레스코화는 벽화를 그리는 방법의 하나인데요. 먼저 석회와 찰흙을 섞어서 벽에 바르고 이게 마르기 전에 물감으로 그리는 방식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천지창조,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등 그때 당시 그려진 유명한 벽화는 모두 이 프레스코화 방식으로 그려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작품 스테고지도 벽에 그려진 프레스코화입니다. 안젤리코만의 그림 특징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그가 활동했던 시기의 특성상 중세와 초기 르네상스의 특징이 모두 나타나고 있어요. 이 과도기 때의 사람이라서. 네네. 찬란한 금빛과 우아한 진주빛이 어우러진 신비한 분위기에서 중세적인 특징이 나타난다면 원근법과 사실적인 표현 등은 르네상스계의 주된 양식이었거든요. 또 그만의 명쾌한 공간과 형상 그리고 밝고 순수한 색채 등을 통해서 우아하고 온화한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사람의 이 성격이 얼굴 인상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림에서도 또 이 당연히 다양한 얼굴 표정 이런 것들 그 사람의 인품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랬겠죠. 그래서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모두 마치 그처럼 표정이 따뜻하고 다 온화해요. 그래서 안젤리코는 종교의 성인들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리는 사람부터 스스로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늘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거죠.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신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했고 항상 그 생각을 유념하면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가 신의 뜻에 따라 사제가 된 이유, 그리고 사제로서 해야 하는 역할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던 거죠. 그림을 통해서 신에게 다가가고자 했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늘 기도를 올렸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심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네. 무릎을 꿇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그림을 그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일도 많았대요. 네, 그러니까 네, 그림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숭고한 신앙심이 느껴지겠죠. 네, 그러게요.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그랬다는 얘기죠. 네. 안젤리코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천사와 같은 사람. 네, 다른 생각 없이 온전히 신만을 위해 그림을 그리는 사람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신만을 위해 산 사람 같기도 하고 성직자의 교본 같은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림 실력뿐 아니라 인품까지 갖췄기 때문에 교황은 그를 피렌체의 대주교로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젤리코는 한사코 거절하면서 다른 신부를 추천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렇게 권력욕도 없고 청빈했다는 거죠. 야, 역시 신만을 위해 살았군요. 이런 성직자가 필요한 건데. 네. 자, 그리고 이 그림을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한 종교적 상징이 있기 때문이라면서요. 네, 종교화에는 어떤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모 마리아는 빨간색과 파란색 옷을 입은 모습, 그리고 요셉은 빨간색 옷을 입은 모습, 베드로는 열쇠를 들고 있는 모습 등 그 사람을 상징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거든요. 여기서 오늘 작품의 주인공 성모 마리아의 상징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말해드릴게요. 성모 마리아는 주로 붉은색 옷에 파란색 망토를 걸친 모습으로 그려졌는데요. 네. 특히 이 파란색이 아주 중요한 의미였어요. 원래 12세기 초까지만 해도 파란색은 종교적, 사회적으로 무시를 받는 색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2세기 이후부터 성모 마리아의 의복에 파란색을 쓰는 규칙이 생겨나면서 마리아에 대한 존경심이 파란색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 변화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파란색이 아주 흔하게 쓰이는 상징색이잖아요. 그죠? 네네. 유니폼도 있고. 그쵸. 정당의 상징색. 그렇죠. 또 그런 것도 있고 말이죠. 네. 여기에 파란색이 많이 쓰이는데 파란색이 중요하고 격정적인 색이 된 때는 마리아 역할이 좀 컸군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왜 마리아에게 파란색 상징을 썼을까요?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바다의 별이라고 부른대요. 영어로 바다를 마린이라고 하는 거는 마리아에서 유래한 거라고 합니다. 바다는 어머니와 같은 이미지였고 그래서 바다의 푸른색이 마리아의 상징색이 된 건데요. 그래서 마리아가 두르는 망토에 쓰이는 파란색은 청상 왕국의 여왕 그리고 신앙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옷을 칠하는 데 쓰이는 빨간색은 신의 어머니, 자애로움을 상징하고요. 때로 화가들은 파란색 망토에 흰 옷을 입은 마리아를 그리기도 하는데요. 흰색은 순결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리아 그림에서는 백합도 상징으로 자주 그려지는데요. 백합은 흰색 꽃이면서 암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암술과 수술 없이 무성생식하는 특징으로 순결한 마리아를 상징하는 꽃이 됐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어떤 꽃으로 상징이 될지 이게 예상이 가신가요? 네. 오. 미의 여신이잖아요. 네. 되게 예쁜 꽃이잖아요. 화려하게. 오, 어떤 거? 장미. 아. 장미 한 송이. 네. 그렇죠. 장미는 꽃 중에 꽃이라고 여겨지잖아요. 네. 여신 아프로디테는 장미꽃으로 상징이 되는데요. 사랑과 욕망을 나타내는 꽃으로 아프로디테의 상징이 장미가 됐습니다. 장미의 욕망은 아프로디테, 백합의 순결은 성모 마리아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미가 다 모였네요. 그렇죠. 백합과 장미라는 꽃으로 비유하니까 두 여인이 얼마나 상반되는 존재면서 얼마나 이쁜지 느낌이 확 오네요. 그렇죠. 다시 색깔 이야기로 돌아가면 성모 마리아는 아주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파란색도 그냥 아무 파란색이나 쓴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 얘기도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네, 마리아를 상징하는 파란색은 아주 중요한 색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파란색은 덜 신경 쓰더라도 마리아에게 쓰는 파란색만은 반드시 대부분 울트라마린 블루라는 색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울트라마린 블루라는 색상이 어마무시한 가격을 자랑합니다. 어마무시요? 네, 어마무시해요, 정말. 울트라마린 블루는 군청색의 일종인데요. 안료의 원재료가 아프가니스탄의 동북부 산맥에서 나오는 청금석이라는 광물로
준 보석입니다. 이야. 그래서 천연 울트라마린 블루는 1kg당 가격이 무려 1,500만 원이에요. 물감이 1,500만 원. 물감이. 네. 진짜 비싸요. 네. 와, 비싼 만큼 그 값을 하나요? 그 원재료가 광물인 만큼 지속성이 뛰어나서 이야. 천연 울트라마린 블루색을 쓴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그 색상을 원래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단점은 너무 비싸다는 거죠. 많은 화가들이 이 물감 때문에 애써 벌어놓은 돈을 탕진하고 알거지가 되기 일쑤였는데요. 특히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그린 네덜란드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는 그의 작품의 노란색과 파란색을 즐겨 쓰면서 이 울트라마린 블루를 광적으로 좋아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울트라마린 블루 때문에 재산을 탕진한 대표적인 화가가 됐죠. 아무튼 이 비싼 값 때문에 울트라마린 블루는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만 쓰였고 그게 바로 성모 마리아의 의복이었습니다. 네, 옛날 화가들은 성모 마리아를 그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써야 했어요. 원재료가 엄청 들었네요. 그렇죠. 네. 덕분에 성모 마리아는 더욱더 고귀한 존재로 여겨질 수가 있었죠. 워낙 비싸게 썼으니까. 네. 이제 작품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수태고지는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안젤리코는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한다. 후에 사람들에 의해 천사와 같은 수도사라는 의미로 안젤리코라고 불린 화가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한다는 말은 그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초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였던 안젤리코는 독실한 교인이자 성직자로 그림을 그리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한 후 무릎을 꿇고 그렸다고 합니다. 그에게 그림이란 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신이 내려주신 재능이었고 하늘에 닿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에서는 숭고한 신성함이 느껴집니다. 수태고지는 신약 성서에 기록된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기도서를 읽고 있던 처녀 마리아는 당황했지만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나는 주인의 종이니 그 말씀대로 하겠다고 다짐하고 순종했습니다. 수태고지는 많은 화가들에게 영감을 준 중요한 장면이었고 안젤리코도 같은 주제의 작품을 여러 점 남겼습니다. 여러 점의 작품 중에 스페인의 프라도 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는 수태고지는 여러 가지 상징이 담긴 작품입니다. 그림에서 붉은 드레스를 입고 푸른 망토를 걸친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기독교상 마리아는 붉은 옷에 푸른 망토를 입은 모습으로 자주 그려집니다. 푸른색과 붉은색은 천상, 신의 어머니, 자애로움 등을 나타냅니다. 그 맞은편에 있는 날개 달린 여인은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마리아는 읽고 있던 기도서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가브리엘이 전하는 말을 가만 듣고 있습니다. 책은 마리아가 지혜와 지식과 교양이 겸비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때 마리아와 가브리엘은 허리를 약간 숙이고 두 팔로 상체를 감싸 안는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작은 전달된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마리아에게는 한 줄기 강한 빛이 대각선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순간을 상징합니다. 빛이 내려오는 그림 왼쪽 윗부분에는 하느님의 손이 보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입니다. 이 빗줄기 안에는 비둘기 한 마리가 있는데 비둘기는 성령과 영원한 시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줄 위에 제비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제비는 봄을 뜻하면서 부활을 나타냅니다. 두 사람이 있는 건물 기둥 위에는 하느님의 얼굴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르네상스기의 건축 양식과 특징을 반영했습니다. 건물 안쪽에는 또 다른 방이 있습니다. 이제 막 르네상스가 태동하던 시기에 안젤리코는 르네상스의 그림 양식에도 관심을 두고 안쪽 방을 원근법으로 그려 3차원의 공간감을 부각시켰습니다. 방에는 나무의자 등 몇 개의 가구만 있어 소박하고 검소한 마리아의 생활을 나타냅니다.
집 옆에는 아름다운 정원에 꽃들이 만개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에도 날개를 달고 붉은 옷을 입은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2명의 남녀를 쫓아내고 있는데요. 남녀 밑에는 사과가 떨어져 있습니다. 즉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는 옳고 그름과 수치심을 알게 됐고 그래서 옷을 입은 모습으로 표현됐습니다. 두 사람의 괴로운 표정에서 하느님의 뜻을 거역한 인간의 원죄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마리아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를 잉태했고 이것이 인간의 원죄에 대한 구원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안젤리코는 두 사건을 한 화면에 담아내면서 연결되는 장면처럼 묘사했습니다. 안젤리코는 예수를 잉태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을 그린 장면 밑에 마리아의 생애도 그려 넣었습니다. 모두 5개의 장면으로 나눠져 있는데 왼쪽부터 요셉과의 혼인, 사촌 엘리자베스의 방문, 예수 탄생, 예수를 성전에 봉헌함,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줍니다. 전기작가 조르조 바사리는 미술가 열전에서 그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신앙심이 매우 깊고 일생을 이웃의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며 살았다. 그는 청빈함으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았으며 겸허하고 유순하며 순수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은 그를 천사와 같은 수도사라고 불렀다. 안젤리코는 조르조 바사리가 묘사한 성품처럼 자신과 닮은 숭수하고 숭고한 그림으로 작품을 보는 사람들에게 경건한 신앙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을 보면 그림에서 느껴지는 경건함과 아름다움이 깊은 감동으로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작품을 가까이에 두고 매일 곁에서 봤을 신자들과 성직자들에게는 신앙심을 불러일으킬 것도 같아요. 그죠? 그렇죠. 자, 오늘은 천사와 같은 수도사라고 불린 화가 안젤리코의 수태고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개혁, 공공비효율은 줄이고 국민 혜택은 늘리고 노동시장 개혁,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금융개혁,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고 교육개혁, 배움이 즐거움이 되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혁신 미래가 있는 나라의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네, 암이라는 병 참 무섭죠? 무서워요. 평소 꾸준히 먹는다면 암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식품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암세포 얼씬도 못하게 하는 4대 항암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국제의 정보톡톡. 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움될 만한 정보라면 놓치지 않고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정보톡톡. 오늘은 암세포가 얼씬도 못하게 하는 4대 항암제라는 제목으로 음식물 중에 항암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4가지 식재료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암에 대한 두려움이 날로 높아지고 있죠.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암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암이 걱정스럽다면 잠시 주목해 보시죠. 암세포가 얼씬도 못하게 하는 4대 항암제들입니다. 평소에 꾸준히 섭취하면 암의 공포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네요. 그 비밀을 알아볼까요? 첫째, 콩가루의 항암력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수는 무려 60조 개인데요. 이것들의 주 성분이 단백질입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적게 먹거나 질이 나쁜 것을 먹으면 절대로 건강해질 수가 없다죠. 콩은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따라서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데 일조하고
이는 암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특히 콩에는 리놀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만병을 예방하는 천병이 된다는군요. 리놀산은 동물성 지방으로 생긴 피 속 또는 혈관벽에 달라붙어 있는 찐득찐득한 물질인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몸 밖으로 몰아내버리고 혈관을 유연하게 하는 놀라운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콩을 많이 먹으면 동맥경화증이나 고혈압뿐만 아니라 만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마늘의 항암력입니다. 자연이 준 최고의 양념인 마늘 또한 항암 효과가 월등한 식품 중 군계 1학입니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 마늘은 암세포의 증식을 강력하게 억제해서 초기 치료 또는 연명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마늘 속에는 항암 작용을 하는 게르마늄과 기타 미지의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답니다. 셋째, 깨의 항암력입니다. 고소해서 맛이 좋은 깨도 빼놓을 수 없는 항암제입니다. 참깨를 100일 먹으면 모든 병이 완치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깨에 풍부한 식물성 지방 성분인 리놀산은 우리 몸의 신경세포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따라서 이 성분이 부족하면 머리가 나빠지고 신체 각 부위에 병이 생긴다죠. 특히 리놀산은 피와 살을 맑게 하고 혈관을 청소해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넷째, 식초의 항암력입니다. 새콤한 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 식초는 우리 육체를 정화시키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우리 몸은 해로운 식품을 먹거나 과식을 하면 몸속에서 썩어서 독을 만들고 병을 일으키는데요. 식초는 이러한 나쁜 균을 없애주는 강력한 살균제입니다. 따라서 식초는 우리 몸의 피와 살을 깨끗이 하는 정화제이고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는 촉진제이며 자연 치유력을 최고도로 높여주는 명역 증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암세포가 얼씬도 못하게 하는 4대 항암제라는 콩가루, 마늘, 깨, 식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무슨 음식이든 골고루 먹는 게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좋다고 합니다만 오늘 말씀드린 콩가루, 마늘, 깨, 식초 등은 더 신경 써서 챙겨 먹어야겠어요. 마늘이나 식초가 항암에 뛰어나다는 얘기는 종종 들어봤지만 콩가루나 깨 이런 것도 항암에 좋은지는 처음 알았어요. 네, 암 예방에 좋은 식품이라고 해서 쓰고 먹기 어려운 식품들일 줄 알았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먹는 콩가루, 마늘, 깨, 식초 등등 평소 자주 먹는 식품들이고 자주 먹기에도 부담 없는 그런 식품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암 예방에 좋은 식품들 평소 가까이에 두고 자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칠 시간이군요. 4월 18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